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일단 미국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한국의 25%가 원래 적용이 될 전망이었는데 다행히 유예가 됐습니다. 중국은 125%가 됐습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이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 싶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는 이게 애초부터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예. 무역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세 개의 지금 관세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 관세, 기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입니다. 예. 기본 관세는 이제 10% 정도에서 누구나 어느 국가나 다 이제 매기는 것이죠. 상호 관세는 한 75개국에 매기는데 그 미국과의 어떤 무역에서 흑자 발생하는 국가의 대상에 대해서 매깁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는 뭐 철강이라든지 IT 분야 등 미국의 어떤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매기게 됩니다. 예. 이번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지금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25% 우리나라는 이제 25%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뭐 나스닥이 사상 최대 12% 폭등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왜 관세를 이렇게 폭탄처럼 때리느냐? 물론 뭐 미국 조야에서 지금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예.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관세 수입적인 측면과 또 아울러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좀 심하게 지금 때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모든 국가에서 관세를 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뭐 기본 관세 뭐 등등으로 해서 관세 수입도 오지만 특히 투자를 미국에 좀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네. 결국은 저는 처음부터 개별 협상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중국을 타켓으로 해서 이런 관세 정책을 펴므로써 다른 나라들은 뭐 유예 내지는 어떤 면제를 각각 국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 트럼프는 전형적인 장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러보고 흥정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 접근을 네.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맨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 빨리 지금 중국을 타켓으로 이제 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상호 관세를 전부 다 면제를 한다. 물론 이제 기본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00몇 프로 지금 상호 관세를 지금 폭탄을 지금 맞았죠. 중국이 예. 또 아마 125%. 예, 또 아마 대응을 좀 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시계가 제로인 상황에서 많은 어떤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정말 슬기롭게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거의 70%가 지금 수출 의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나쁘지만 않다. 왜냐하면 일단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모든 분야에 중복되는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어떤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칭찬과 흡족하면 그런 면을 나타내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미 FTA를 맺을 때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중국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의 동맹국가인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한미 FTA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하게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LNG, 즉 알래스카에 있던 LNG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방위비 이런 것을 이제 패키지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관세 어떤 전쟁에서 오히려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부 특히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점령군 발언도 했었고 또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에는 계속 친중 혹은 네. 또 이제 반일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네. 갑자기 비상계엄 직후에 조기 대선이 도래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태세를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제는 쉐쉐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희화화를 하면서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고 나서야 좀 국정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주미 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영어가 상당히 유창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역사도 동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결과로 사실 백악관에서 즉답적으로 어제 이 오전에 한국과 일본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둬라. 이제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오늘 이 관세가 90일 유예되고 10%로 이제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도 회복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실력을 떠나서 과연 이런 일관된 기조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이냐 이런 것들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미 국무부 방송에서도 사실 트럼프 심지어 측근들조차도 좀 노골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친중 인사에 가깝지 않냐, 상당히 위험한 존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방향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전 명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단독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요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행도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이번에 대선 나오냐? 라고 또 영어로 물어봤겠죠. 영어로 대답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느낄 때는 참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저도 미국하고 접촉을 군대를 이제 가투사로 이제 미국 가투사. 사람도 있었고 또 유학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업무상으로 미국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 그 국가,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본. 우리는 계속해서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뭐 계속 뭐 있는 서류도 다 폐기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의 일은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어떤 노래도 있지만 사실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뭐 냄비건성이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미국 그 정부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특히 지금 이제 최근 트럼프 정부가 2기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친중 좌파 정부라고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중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과거에 문재인도 결국은 하노이 노딜 때 하노이 노딜의 어떤 책임을 둘러싸고 본인의 어떤 자서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는데 뭐 밑에 있던 뭐 폼페이오와 뭐
뭐 볼턴 뭐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뭐 깨졌다 그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볼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 조현병 환자다 막 비판을 하고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네. 했었죠.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지금도 국무장관하고 있는 마크 로비오 그리고 영킴 우리 또 이동재 기자와도 이제 화상 인터뷰를 했지만 의원이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까? 결국 이재명은 지금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에 관계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친중 어떤 그 좌파 포퓰리스트로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결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린 상태이죠. 네. 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까?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부터 이승만 정권의 정의를 미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깨뚫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저는 평가한다고 보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친밀하고 마음 어린 어떤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래요. 예. 한덕수 지금 대행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아메리칸 파이 그렇죠. 불러가지고 예. 미국 전역에 제가 그 교포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이웃집 아저씨가 네. 갑자기 누구 대통령 정말 노래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평범한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미국의 시민들이 외국의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치계는 물론이고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이 출마하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한미 통상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뭐 아찔한데 일단 뭐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일단 탄핵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그 지금 초선들 더민초라고 초선 모임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또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함께 탄핵한다고 나섰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네. 이런 또 역풍 올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예. 사실 저 초선 의원들이 그 탄핵 심판 그 선고 바로 전전주죠. 네. 그때 금요일 날 나와서 무슨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줄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 선동 고발까지 검토를 했었잖아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말만 하고 실행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조치를 위헌 위법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네. 권한대행이 뭐 지명 못한다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어제 법안 소위에 부랴부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금 법령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탄핵을 겁박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적인 이런 공세를 펼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말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종의 이 좌파 세력의 피해자 서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탄압이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법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저 이분 오래전부터 잘 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리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임명한 것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이후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은 또 다르다 이런 논리고요.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좌파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과 그리고 또 언론에서조차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달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현상 유지적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또 입장이 달라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면 정말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서 혹세무민하면서 선전선동하는 거라 봅니다. 우리가 헌법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같은 권한 대행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단지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와 예.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돼서 대통령이 부재 중인 거리 상태와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단지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에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장관 인사의 장관 이상의 인사를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대통령이 거리된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71조에도 대통령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와 뭐 국무위원 순서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이제는 모든 업무를 다 대행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을 못하면 예를 들면 정말 북한이 내려오는 진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사실상의 어떤 대통령의 행사를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권도 지금은 제한 없이 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임명을 한 건데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니 탄핵 바로 직전에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4.3 제주 4.3 그 광주 5.18보다 더 무슨 유혈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그건가 협박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딱 인용되면서는 아 이제 국민들이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 하루아침에 확확 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만 하더라도 원래 10월 달에 그 공석이 예정되어 있는 그때 당시는 전혀 뭐 임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탄핵 심판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6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국회 추천 몫을 우리 당이 계속해서 하자 해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는 그 번갯불에 콩 꾸먹듯이 막 그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막상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니까 그것이 마치 큰 잘못이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탄핵한다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탄핵은 못하리라 보지만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지금 초기 대선 전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오는 프레임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뭡니까? 내란 종식이 내란 종식.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내란을 하고 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민주당은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일사불란하게 내란 프레임. 가고 있습니다. 내란 예. 프레임, 예. 내란 프레임. 그래서 이런 어떤 내란 프레임을 좌파와 중도파를 계속해서 들쑤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진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공갈포 내지는 이 그냥 이 그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촛불 세력을 중심으로 좌파 시민단체는 내란 청산 특별법이라는 이런 것도 지금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희한한 법들을 많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한덕수 권한 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중에 거부권도 행사 못할 때는 정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다 통과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보다도 수십 배 더한 보복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란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내란 프레임, 그 내란 프레임으로 또 탄핵 소추했던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오늘 한다고 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체제에서 하는 마지막 선고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째려봤다 이런 것까지 사유에 포함됐잖아요. 그럼 뭐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도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내란몰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정작 사실 한덕수 총리 때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심지어 내란이라는 표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가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유사한 것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내란죄를 자신들이 철회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란몰이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 내란된 부분들을 빼버리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째려봤다.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라는 거 외에는 쟁점 자체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저는 8대 0으로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또다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또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 관련된 이제 법령에도 그런 임기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임명하도록 30일 이내에 새로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임명을 안 하는 쪽이 이 법령을 위반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줄타내까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박성재 장관도 오늘 바로 직무복귀를 해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시각은 이제 40여기만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리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2명을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그 대선을 아마 내란 어떤 완전 청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집중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좀 상당수도 좀 우려되는 바는 이번 헌법 그 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인정한 것처럼 인식을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싸워야 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우리 좀 당이 좀 굉장히 좀 약하다. 예.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만 쭉 보더라도 저는 골드 버튼이 이제 좌파의 이재명, 정청래 정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만 명. 아니 그 골드 버튼은 아니지만 네. 50만 이상 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황당한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는 뭐 주블리 뭐 김병주 의원, 예. 김병주 의원 그 곽종건 그 출연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이 좀 비아냥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구독자 수가 50만이 넘습니다. 네. 박선은 거의 50만 가까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은 몰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박민희 대변인도 알고 있겠지만 10만 이상 되는 구독자 이상 가진 그 우리 그 의원들이 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의 지금 화력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전선동에 좀 능하고 뭐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런 DNA를 갖고 있긴 있지만 평가에 있어서 예. 민주당은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현역이든 아니면 예비주든 간에 예를 들면 현역 평가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 즉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그다음에 국민 소통 분야 이렇게 딱 국민 소통 분야에 방송, 유튜브 등을 비롯한 SNS 이게 딱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는 어떻게 보면 좀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점은 우리가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당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박민영 유튜브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당직을 내려놓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게 좀 해볼까요? 제가 지금도 이제 발언 수위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 가면 정말 폭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이슈 하나 다뤄볼게요. 이거 정말 한번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기 대선 투개표 관련해 수검표와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거 관리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매우 많은 게 현실입니다. 사실 수검표나 영상 공개는 지난 총선 때부터도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직접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선관위가 국민 여론에 그래도
또 한번 상당히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특히 선관위가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거의 뭐 완전히 상실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어제 그 담화 발표를 보면서 네. 굉장히 뭐랄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선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선거를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음모론자고 극우론자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거의 닮아 있다. 물론 뭐 민주당과 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노태학 개인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예. 첫 번째 개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국회에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권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외부망을 통해서 내부망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부망을 통해서 내부망 들어가는 걸로 지금 다 입증이 됐고 국정원 당시에 사이버 수사에도 해킹으로 가장해서 외부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내부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거인 명부라든지 이런 걸 조작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가상인물 통해서 들어가도 그것이 투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 과거에 어떤 본인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과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선관위 직원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거의 뭐 채용 비리가 800몇십 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조직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떤 대통령실에 뭐 한 명이 뭐 누구하고 가깝게 채용됐다 해가지고 쌩 난리를 다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조직에 사람들이 인사 채용 비리에 관계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초기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 우리는 뭐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동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이야기로 마치 이게 뭐 고려판 어떤 음서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뭐 사과 아닌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노태학이 사과한 게 아니라 김영민 사무총장이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빨리 관계되는 사람들도 빨리 임용 취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어떤 인사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건지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았죠. 특히 선거 관리 면에 있어서도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면들 물론 좋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지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현재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영돈 PD가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새를 꺼렸는데 상당 부분 이제 PC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그걸 다 소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본투표가 아니라 이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에 며칠 동안 보관할 때 어떤 CCTV 문제라든지 또 그런 어떤 관인 찍는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쏙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의심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원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 의무다. 예. 이것을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 음모론자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변인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네. 그 수많은 외부 인력이 투개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떠한 실수나 착오도 없어야 되는 게 선거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흠결도 없어야 되는 예. 것이 선거인데 저런 사소한 실수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소한 실수라고 이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빳빳한 투표지라는 게 실제적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선관위법에 따르면 이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그 투표지 자체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누군가 혹시 실수로 안 접어 넣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선관위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형상기억종이 같은 이런 잘못된 해명을 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인 만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규명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성만 주장을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 소위 선관위 출신들이 다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관행들을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네. 사법부에서 규명한 것이 오로지 100% 객관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라 그러면 대법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그걸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규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보고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정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좀 더 붙이면 지금 노태학이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 어떤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어떤 투개표원들이 있고 또 정당에 참가하는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느냐. 뭐 사소한 실수는 있지만 부정선거 자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본투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예. 사전투표에서의 어떤 사이버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본투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버 상에 특히 사전투표 상에 이런 신뢰성 제고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